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희곡론이라는 과목에서 뒷부분에 그 작가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66페이지고요. 자, 김우진론이 나옵니다. 페이지, 여러분 그 페이지를 써보세요. 자, 책의 4페이지가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김우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66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김우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266페이지 펴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우진은 이제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윤심덕과 함께 이렇게 나왔죠. 윤심덕은 이제 그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죠. 그래서 이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 정사, 정사라는 것은 이제 함께 이제 안고 바다로 빠져서 생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나왔고요. 시를 한 40여 편, 평론 20편, 희곡 5편, 번역 3편 등을 남긴 아주 대단한 지식인이죠. 1920년대 최고의 연극인 동시에 선구적 지식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지식인이 직면한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 도전하다가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일찍 요절이라는 것은 아주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요자 자체가 이제 일찍 죽을 요자예요. 그늘 절자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남긴 5편 희곡 중 처음으로 쓴 것이 이제 단막 희곡 정오만 창작연들을 알 수 없고 나머지는 다 25, 26년,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썼다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창작연대별로 보면 정오가 습작기의 작품을 이제 가장 먼저 쓰였다고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영녀, 그 다음에 두대기 시인의 환멸, 이런 것들, 난파, 산돼지, 이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한 6째 줄 있죠. 밑에서 거기 밑줄 치세요. 그의 작품들은 당시로는 대단했던 현대 여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 연극의 부진은 천재적 극작가가 배출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고 침체한 영국 극계의 버나드 쇼가 나타났어요. 아주 이 버나드 쇼가 대단한 작가죠. 그리고 이제 멜로드라마 홍수 속에 미국 극단의 유진 오닐 또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등이 이제 등장해서 미국 연극을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경우처럼 신파극 시대에 최초로 나타난 해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보면 그 최초로 서구 근대극을 연구하고 영향을 받은 작가죠. 그래서 근대극을 썼기 때문에 문제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김우진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제 창작 방향을 제시한 글이 있죠. 창작을 권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3가지 기본 방향을 주장했다. 밑줄 치시고요. 자, 첫째 동그라미. 그다음에 윤리면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의식의 구곡을 깨는 정신사회 개혁을 테마로 한다. 테마라는 것은 주제라는 뜻이고요. 이 구곡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랜 구자죠. 오랜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구곡이라는 것은 인습 좋지 않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깨는 정신사회 개혁을 테마. 둘째는 또 동그라미 치시고 성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서 연애 결혼 모성을 테마. 셋째는 생명 죽음 신 이상 등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테마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작품을 천착이라는 것은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266쪽에 깊이 뚫는다는 거, 깊이 뚫는 거. 이걸 천착이라고 그래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 그가 주장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테마는 투철한 근대의식과 표현주의. 그러니까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267쪽에 나왔죠. 작가의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랄까요, 뭐 북소리라든가 또는 북소리, 그다음에 또는 시계, 째깍째깍 가죠. 이런 걸 통해서 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익스프레셔니즘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표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7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창작 방향에서 썼고,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네 번째 줄에 267쪽에 거기 이제 보시면 어떤 말 나오냐면 작품 전체 이런 말 있죠.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그의 사상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적 개혁 사상이었다. 그리고 기법에 있어서는 정호와 이영렬을 제외하고는 표현주의 극작가 스트린드베리의 상징주의, 상징수법이라고 나왔죠. 이것을 쓴 것이 특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근대에 대한 희극적 스케치 정호가 나오는데, 자, 그 바로 밑에 있죠. 정호는 짤막한 단막극으로 구성도 엉성하고 주제의식도 선명하지 못하지만 김우진은 심상. 심상이라는 건 이미지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구의. 그러니까 탐구하는 뜻 이런 뜻이죠. 구의라는 것은. 자, 그런 것에 대한 편린.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편린하면 흔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고요. 일본인과 친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저항, 신구 세대상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산대지에서 같이 희곡의 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밑줄 좀 치세요. 정호는 무더운 어느 여름날 오전에 어떤 도예지 공원에서 몇몇 낯선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 일어난 이야기로 플롯을 형성할 만한 별다른 사건도 없이 대화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많다는 거죠. 짤막하지만 한 8명 정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인지까지 뭐 여러분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밑에 줄에 있죠. 이 작품은 금전관계로 1인 채권자와 한인 채무자. 채권자라는 건 돈을 받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시비가 벌어지고 채무자가 수세에 몰리자 아점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다는 겁니다. 자, 268쪽을 넘기면 이제 그 이야기들 나오죠. 가오리 구례해가지고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268쪽에 두 대화를 듣고 있던 중학생 둘이 야유를 하며 끼어든다.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투로 이 두 학생은 한 일인과 한인을 빈정거리는데 이것은 한일 합방 이후에 한반도에 이주하여 가난한 서민을 상대로 착취를 일삼던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나아가서 일제에 대한 증오와 친일파에 대한 모멸감의 표현이다. 거기다 줄 주세요. 한일병합부터 세 줄 표현이다까지. 그러니까 한일병합은 1910년이죠. 보통 한일합방이라고도 하고요. 합병이란 말도 쓰고 합방이라고도 쓰고 뭐 여러 형태로 쓰죠. 1910년에 1945년까지 식민 통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36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죠. 학생들의 조롱에 화가 난 1위는 학생을 도덕적으로 규탄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은 구시대의 부정으로 응사한다. 뚜렷이 이제 그 바라보고 대답한다는 거죠. 학생의 다음과 같은 시에는 일제 그리고 견고한 전통 모럴. 자, 269쪽에 보면 이제 모럴이란 말, 이 도덕이죠, 도덕. 속에서 몸부림치는 젊음의 고통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인용문 나오고요. 그러는 동안에 순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등장을 하고 아이 보는 여자에게 어린아이를 잘 보도록 주의시켜요.
벤치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노무자에게 일하기를 권고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어서 나가 일벌이해. 공연이 이런 데 와서 자빠져 놀기만 하고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갈 줄 아니? 이처럼 순사는 노동자의 태만을 힐책한다. 힐책이란 건 비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말하죠. 거기에 일본인이 끼어들어서 순사와 동조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무식한 노동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사회주의만을 주장한다고 매도한다. 이에 학생들이 일인과 동업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오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뚫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coherence. 그래서 이런 그 일관성이 그 있는 스토리가 없고 드라마를 형성할 수 있는 사건도 없을 뿐 아니라 희곡 구성의 고전적 법칙도 준수하지 않은, 지키지 않은 습작기 작품이다. 그러나 한 시대의 단면을 희극적으로 스케치하듯이 그려보려고 한 김우진은 이제 근대의식의 상충 같은 걸 내비쳤다. 나오죠. 그래서 이 정우는 5작품 중에 2개의 희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그 다음에 쓴 이영녀와 함께 객관적 입장에서 그런 시대와 사회의 치부,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이죠. 이런 것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별로 투사하려고, 그러니까 투사란 건 그곳에 투영시킨다는 거죠. 투사란 말이. 그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작가적인 재능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작품 이영녀가 이제 주제도 선명하고 인물이 이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점에서 좀 원숙감이 있다. 자, 270쪽을 넘겨보시면 이제 이영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 치세요. 이영녀는부터 작품이다까지 쭉 있죠. 그래서 이영녀는 1925년 9월에 탈구한 산막 비극이다. 그래서 하층 사회 밑바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회 문제극이고 또 자연주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주의죠, 사실주의. 사실적으로 그린 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그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이 자연주의 속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는 이제 운명론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이 이제 가미가 되면 이 자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염상섭의 그 표본식 청개구리 이건 이제 개구리 해부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이거나 또는 김동인의 감자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운명론적인 어떤 작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버나드 쇼에게 영향을 받은 쇼 주자로서 일어났죠. 쇼가 메투셀라로 돌아가라 서문에서 빈민 착취, 매음, 군국주의, 결혼, 역사, 현대정치, 자연 등 사회 문제를 다루고 테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우진도 사회개혁을 염두에 두고 소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음 문제를 다룬 쇼의 워렌 부인의 직업을 번역을 했고요. 그 작품에서 딸 비비는 어머니가 추잡한 매음업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만 빈곤보다는 불명예를 택한 어머니 입장을 동정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직업 생활을 택해서 어머니와 결별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김우진은 딸 비비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난파에서 비비를 직접 등장시키기도 한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영녀라는 것도 이제 운명론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주의극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 낳고 자라고 성에 눈뜨기 전부터 부모의 강제로 어두운 상업을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제 이어왔고 황금배가 부른 끝에 필경 마침내 어느 부산놈에게 창자를 갉아먹힌 뒤로 행운이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과 탐락과 태표
세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숙인애는 워렌 부인의 그 한국형 분신이다. 이영녀는 워렌 부인과 딸 비비의 종합형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녀가 돈 벌러 간 사이에 그녀의 두 남매가 돈 한 냥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뭐 신세 타령도 하고요. 그게 이제 270에서 271쪽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영녀의 인숙이네와 이영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삼남매까지 거느린 이영녀는 매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는 포주 안숙이네도 이영녀 못지않게 생존을 위해 수많은 성충들에게 육체를 갉아먹힌 창녀이다. 이랬죠. 그 여기 이제 충자는 이제 벌레 충자죠. 이렇게 쓰인 거. 자,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수모를 감내해야 된다는 포주. 또 인간임을 확인하려는 이영녀의 갈등이 이제 리얼리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막에서는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한 달가량 구류되었던 이영녀가 출감을 해요. 결국은 새 생활을 시작을 하고 경찰서장 소개로 목포 갑부이며 부협 의원인 세도가 강참사집 행랑에서 이제 거치하면서 강참사가 경영하는 면학공장 여공으로 일하죠. 품행이 좋지 못한 강참사가 몸을 요구하지만 거절하고 또 이영녀의 남편 친구가 등장을 해서 낭인으로 떠들던 남편이 객사했다고 알려주죠. 이영녀는 강참산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막은 유달산 아래 빈민굴에서 억센 노동자인 새 남편과 새 살림을 차린 이영녀가 병으로 알아누운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일과 명순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271쪽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은 이영녀의 딸 명순과 이웃집 여인의 대화의 한 토막인데 이영녀는 결국 이제 가난과 새 남편의 유격의 제물이 되어서 폐인이 되고 비참하게 죽고 만다고 나오죠. 그래서 남성들의 본능적 욕정, 폭력, 기아, 굶주림이란 뜻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짓밟히고 갉아먹혀서 죽게 되는 여인의 숙명적 비극,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숙명적 비극이라고 나오죠. 이 운명적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페이탈리즘이란 말도 쓰죠. 운명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이영녀라는 것은 그 272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넷째 줄 일관되는 것도 여성의 불행, 남성의 행복. 자연주의 작품에서는 인간, 남성이 본능적인 동물로 그려진다. 이게 나왔죠. 결정론적 관점. 모든 것이 다 결정돼 버렸다는 거죠. 인생을 설명하기 때문에 운명에 대해 무력하죠. 그래서 이 구조도 숙명관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좀 볼까요? 안숙이네와 이영애의 이야기에서 안숙이네가 그저 사람이란 것은 사주팔자가 꼭 있는 것이야. 그래도 네 자식놈이 사주팔자를 알아야지. 제 힘대로 이궁리 저궁리에서 돈 벌고 자식 낳고 살고 먹고 해서 세상 재미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영녀가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것이 뭔 짓이란 말이오. 났죠. 이 사주팔자라는 게 이제 요즘에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연월 일시에 맞춰서 이제 푸는 게 사주팔자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사주팔자 운명론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272쪽에 세상은 그저 그런 것이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체관. 이 체관이라는 것은 체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걸 이제 우리가 퀘세라세라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서바나어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whatever will be will be죠. 이게 이제 퀘세라세라니까.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목적에 대해서 명백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비천한 신분에서 제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영녀도
자, 273쪽입니다. 등장인물은 이제 산막에서 나오는 강참사를 제외하고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맞죠? 273쪽입니다. 그래서 강참사는 무력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해한 인물이죠. 주인공을 비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영락이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러 온 인물만 하더라도 기아로 이제 두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철을 청인에게 팔아먹은 자다. 자, 273쪽에 그래서 거기 이제 한 10줄 정도 보면 김우진은 이영렬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궁핍화와 사회의 부조리, 불균형을 고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영렬의 1920년대 빈국문학 경향파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우진의 그런 세계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계몽주의나 이상주의를 배격한다고 나오죠. 그 바로 밑에 보면 그가 비평이나 작품에서 춘원, 이광수죠. 이상주의, 계몽주의, 배격한 것이 경향파 문학에 쏠리고 자연주의나 쇼주의, 표현주의의 태반이란 건 기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관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운명론적이죠. 273쪽에도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기일과 명순에 보면 이야기들을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274쪽을 보시면 결혼과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 두대기 시인의 한멸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대기라는 것은 바로 이제 누더기의 목포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 김우진은 그 목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 간 목포문학관이라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이 김우진 말고도 이제 3명의 작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4명의 작가의 글들을 또 있고 이제 문학이 나오는 그런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진 문학관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한번 김우진의 문학 작품을 보시기 위해서는 목포 문학관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2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75쪽에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274쪽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274쪽에 이제 두대기 시인의 한멸 1막에서는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통적 결혼 문제, 신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두대기 시인의 한멸과 난파, 산돼지 등 나중의 작품들은 자신이 짙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맞죠? 초기에는 인생을 작품화하는 버릇이 있는 법이지만 김우진의 후반 세 작품은 자전적인 드라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역사 전기 비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274쪽 두대기 시인의 한면만 보더라도 주인공은 심약하지만 진보적 시인이고요. 이 시인 이원영의 가정이 무대인 작품에는 완고한 모친, 맹종적인 구식 안에 그러니까 맹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따를 종자. 그건 이제 이 맹자는 눈멀 맹자죠. 그래서 이제 맹인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맹목적이라고 그건 이제 맹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식 안에 어린 자식, 애인인 신여성이 등장해 박정자. 그래서 그의 모든 시곡에는 시가 들어있는데 이는 그가 당초에 시인을 꿈꿨고요. 많은 시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이원영이 연시를 읊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제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사이에 A님의 신여성인 박정자가 찾아와서 시인의 모친과 가시돋친 몇 마디를 주고받아요. 시인은 박정자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처자가 엄연히 있어 남편은 불가능하다고 조소, 비웃는다는 거죠. 냉대, 차갑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남녀가 275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소위, 이른바. 소위라는 것은 이른바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그 신여성 문제를 놓고 다투는 동안 아내가 나타나고 뜻밖에도 아내는
박정자와 여학교 동창으로 선후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한 인연에 놀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은 이제 어색한 입장, 이야기, 또 대화가 이제 아내에 대한 불만, 결혼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박정자가 이원영의 비현실적인 시인 기질, 가정 불신 태도를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우진의 여성과는 그 밑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입센과는 다른 버나드 시와 스트린드베리의 여성과는 혼합한 것 같다.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증오와 경멸 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이제 이쪽이 더 기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윤영기의 어머니를 잃고 5명의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부친의 뜻에 따라 애정 없는 결혼을 한 데다가 그가 사랑했던 윤심덕, 아까 사회찬미를 부른 가수라고 그랬죠. 마저 방탕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 이제 환멸의 여성관. 그러니까 이 김우진의 여성관이 뭐냐, 거기 밑줄 쳐주세요. 환멸의 여성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제 이 스트랜드베리가 여성에서 겪은 쓴 환멸과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우진은 주변의 여성들에게 겪고 느낀 감정을 작품에 드러내고 있고요. 이 두대기 시인의 환멸은 주인공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무기력한 척, 친여성이긴 하지만 구곡, 아까 이제 구습 이런 거 비슷하죠. 탈피하지 못한 애인을 통매, 이제 꾸짖는다는 거죠. 통매라는 아프게 꾸짖는다. 그런 작품으로 주제나 통매라고 할 때 이제 통은 아플 통자고요. 매자는 꾸짖을 매자입니다. 꾸짖을 매자. 꾸짖다는 뜻이. 이제 주제나 스타일이 스트린드베리의 희곡 미스 줄리아 흡사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표현주의에 아주 경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가 숭배하고 깊이 연구한 것이 스트린드베리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인용문은 여러분이 276쪽 위에까지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대사는 시인과 신여성 박정자가 주고받는 그런 이제 대화의 한 토막인데, 시인은 구식처에 대한 불만, 신여성의 근대의식의 미각, 비뚤어진 개화여성의 행실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성을 전응아 아니면 뱀파이어, 음탕한 부인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뱀파이어라는 것은 이제 흡혈귀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음부라고 나왔죠. 음부, 음탕하다는 거죠. 음부라는 게. 그 음탕한 여인, 부인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죠. 까지 끌어내려요. 그래서 애정 결핍증에 걸려있는 김우진은 여성을 혐오하고 경멸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77쪽 둘째 줄. 그래서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김우진의 분신 같은 주인공 시인은 신구 여성을 함께 매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천은 거기다 밑줄 치세요. 277쪽에 둘째 줄. 김우진의 본체의 분신이다. 박정자는 윤심덕의 분신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흥미있는 것은 주인공 박정자의 의식 구조다 이렇게 나왔죠. 서구식 교육을 받고 방랑 생활을 해서 담배까지 피울 정도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각을 열망하는 남자 주인공을 조소하고 비판하고 구식 여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여성의 표본처럼 보이죠, 박정자가. 근데 전통 인습. 그러니까 인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긍정적인 거죠. 이렇게 보통 이제 전통은 트러디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인습은 이제 컨벤션이란 말 쓰죠. 부정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인습과 서구적 근대 의식의 위화 속에서 그런 그 몸부림치다 죽은 선구 여성들, 특히 이제 나혜석이라는 여성이 있죠. 그건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 소설도 썼고 그렇죠. 소설가이면서 화가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수원 시청역 쪽에 가보면 나혜석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 여성 박정자의 갈등과 고민이 바로 김우진의 고통에 찬 개화의식이다. 자, 원영의 이야기를 보면 가정이란 감옥이란 게 내 주의야. 아무러한 여자일지라도 한번 처가 되면 사람으로서 자유는 없어지는 게야. 여성의 영원한 생명은 이곳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처럼 이 주인공 이원영의 말은 김우진의 말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일기에서 가정을 감옥으로 자기를 수인이란 건 죄수예요, 죄수. 수감 그곳에 수감된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이 이렇게 수감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수. 영어로 이제 프리즈너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구조 모순과 질곡에 대한 회의와 부정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8쪽에 이제 그 인용문 밑에 보면 이처럼 새 주인공은 묘한 성격상의 괴리를 보여준다. 여성의 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아내에게는 바깥 출입도 금지시키는 이원영.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신식 교육까지 받고도 남편과 가정에 맹정하는 아내. 다른 여자에게 노라처럼 가출을 권하면서도 이원영의 구애를 처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해요. 남자의 진보적인 사상을 비판하는 박정자. 이들 모두 전통 모럴, 도덕과 이 모럴의 틈바귀에서 방황하는 개화의 인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밑에 있죠. 278쪽이 두대기 신의 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개화기 지식인의 고뇌인 동시에 작가의 고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278쪽에 이제 젊은 시인의 정신적 몰락, 난파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이제 김우진의 네 번째 작품인 난파는 자살하던 해에 봄에 쓰인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겉장의 독일어로 산막으로 된 표현주의극 아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이라는 뜻이에요. 원 영어로. 아인이 이제 독일어죠. 그다음에 익스프레셔니스티시 이게 이제 그 표현주의 극이라는 뜻입니다. 익스프레셔니즘이죠. 스피드는 이제 극이고요. 인 드라이는 이제 3예요. 3. 악텐 이건 액션이죠. 그래서 액션이라는 게 이제 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3는 이제 3이죠. 이는 이제 여기서 뭐뭐로라고 번역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쓴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표현주의극을 시도해 봤다는 거죠. 이 난파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복잡하게 얽힌 유교식 가족 구조 속에서 근대적 서구 사상을 지닌 젊은 시인의 정신적 몰락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우진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하던 20년대가 독일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표현주의 문학이 아주 성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 능통했던 그로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279쪽. 첫째 줄, 당시 한국의 절박하고 암울한 사회와 인생을 묘사하려면 표현주의가 가장 적절한 창작 양식이라고 주장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 밑에 상징주의극이 나오고 279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 상징주의극은 표현주의라고 한 볼턴의 말처럼 난파는 첫 막부터 끝까지 유진 온일의 황제 존스, 이제 엠퍼러 존스죠. 자, 이것처럼 이제 되게 환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으스름 달밤에 커다란 한옥 앞마당에서 사건이 벌어진 일막에는 젊은 시인부터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특히 이제 역시 젊은 시인이 주인공이죠. 그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으로 그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보면 그러기에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도 나를 이렇게 미성품으로 그것도 흠점만 있게 만들어 냈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부르는 운명의 동그라미죠. 운명이란다. 나로 해서는 단지 내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죽은 내 형들을 찾아달라는 뜻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수가 있어야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에서처럼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탄생을 원망하죠. 근원의 고뇌. 즉 주인공은 어머니의 숙명적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도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주의 극이 자아 혹은 자아상의 인물을 무대에 등장시켜요. 관념세계의 투사,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비친다는 거죠. 소망의 투사 이런 것을 한다는 건데 자기 어떤 생각들을 이제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주인공인 젊은 시인과 어머니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279쪽 아랫부분입니다. 젊은 시인은 김우진의 관념이고 어머니는 그가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전통적인 봉건윤리, 더 나아가서 그의 모국, 그러니까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의 어머니에 대한 항의는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미개지인 동양,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나게 했느냐는 인간의 업보, 이제 보통 카르마라고 이야기하죠.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어로 카르마라는 업보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0쪽으로 넘어와서 그 인용문 밑에 보면 두 세대, 즉 전통적인 유교 모러를 대표하는 아버지와 서양의 근대 모러를 대변하는 아들 사이의 충돌, 화합할 수 없는 상극이 묘사되고 있다. 부자 간의 정신적 차이에서 타협이나 융화의 실마리를 못 잡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자살에 이른 김우진의 인생 역정이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또 이제 시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난 저런 신라 성족의 후예가 되려면 적어도 7, 80년 전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이가 선 길과 내가 선 길 사이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뜁니까? 그러나 어머니, 나는 뛰다가 죽기를 원하오. 그런데 뛰지도 못합니다. 당초에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운명론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또 이제 아들과 같이 그 대담한 수법으로 기성 인습에 또 도전하는 내용이 쭉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용문을 읽어보시고 281쪽에 그래서 이제 악기와 신주는 사자, 조상들의 환영이라는 거죠. 사자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은 자라는 뜻이죠. 저승 사자의 사자도 있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한자로 쓰면 죽은 자. 이 사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데드죠, 더 데드. 영어로 쓴다면. 그래서 그 사자를 이야기하겠죠. 조상들의 환영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악기의 싸움에서 김우진 가정의 복잡성을 유추할 수 있다.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는 서자였고 남보다 몇 배의 고초를 겪고서야 자수성가했다. 김우진의 생모와 상치한 후 이치 삼남, 배다른 10남매의 자녀를 거느리고 한 지붕 밑에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제 김우진을 가장 사랑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 인용문 밑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김우진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김우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불우한 생애를 설득의 재료로 삼아 원만 하합을 이제 갈구하죠. 김우진도 이제 부친을 인간적으로 동정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서는 건널 수 없는 도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막 3장에는 비비란 여인이 등장해 이제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인이 비비에게 고향을 물었을 때 그녀는 늙은 그 에란인 머릿속에서 왔다고 한다. 나왔죠. 이제 에란인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버나드 쇼라고 나옵니다. 버나드 쇼. 이 버나드 쇼는 이제 영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에라닌이라는 게 이제 영국의 사람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비는 쇼의 희곡 워렌 부인의 직업에서 창부인 어머니를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어머니와 결별하고 이제 그 독립해 나가는 여인이죠. 주인공 시인은 자기 고민을 비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비는 시인에게 가족과 이별할 것을 권고해요. 이 김우진도 결국 부모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길은 가정과 조국을 떠나서 이제 빵 먹는 나라로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서양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자신의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문제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이제 햄릿형이죠, 햄릿형.
영어로 이제 indecisiveness. 결정을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 그래서 김우진은 자기 가정을 감옥에 비유하고 자신을 새장이 갇힌 새와 비교한 적이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8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처럼 김우진은 난파에서 표현주의 기법을 동원해서 잠재의식을 형성해요. 그래서 대사도 회화식 언어보다 관념적 언어, 거기 282쪽의 마지막 줄에 관념적 언어 밑줄 치시고요. 산막에서는 비비가 그 비극 리골레토의 주인공 카로노메로 변신해요. 시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고뇌와 절망에서 구제하려고 노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난 죽긴 일러요. 아직도 내 속에 맥박이 뛰고 있어요. 사실 주인공을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비비, 아니 카로노메, 역시 내 카로노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생의 앞길에 두 개의 암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는 신, 둘째는 사랑이다. 그래서 김우진의 분신인 시인은 니체 사상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니체는 이제 초인 의지를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독일의. 그러니까 이 니체는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죠. 니체의 말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카르노메와 시인의 이야기 있죠. 날 믿어주시오.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별명은 못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김우진은 이제 오상순 등과 종교 논쟁을 벌일 때 이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최후로 안주할 곳. 안주라는 것은 이제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이 안주죠, 안주. 편안하게 사는 곳. 그것은 사랑뿐이었다. 조실모, 그러니까 일찍 부모를 잃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잃었 여유였다. 조실모죠. 이런 애정 결핍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이 작가의 리얼리티라는 거죠. 시인의 이야기를 보면 283쪽에 지각 없이 껑충거리는 강아지 모양으로 강물에다 첨지질하고 놀 때 강변가로 어머니 상에 지나가는 것을 구경거리로 보았을 때 모든 운명의 첫길이 강변가 나 혼자 앉은 앞으로 열리게 되었을 때 하하하. 그래서 7살 때 어머니를 여인 김우진이죠. 그러니까 물장난 치면서 친모 상여를 구경했다고 나오죠. 284쪽으로 넘어가고 독백처럼 이제 강변에서 그, 그 혼자 앉은 옆으로 고독한 운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생사가 이제 이 작품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때부터 계모들의 손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온함을 몰라요. 평온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김우진에게 윤심적이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죠. 난파에서 카르노메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힘을 주는 동시에 활로 모색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있는데 작가 자신의 투사다. 그래서 시인에게 가정과의 결별을 요구했던 카르노메도 시인에게 등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와 시인과 모의 이야기 나오죠. 284쪽에 또 아버지 안 보겠니? 어머니가 내 계모들은 내 동생들은 시인은 밀치며 불에 물에요. 나 혼자 빠지게 해줘. 아, 난파란 것이 이렇게 행복이 됩니까? 난파란 것이 이렇게 행복이 됩니까? 반복하고 있죠. 약속은 다 끝났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봉건 가정, 또 김우준의 서구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수화상극. 그러니까 물과 불이 서로 극이라는 거죠. 이게 수화상극이에요. 그런 얘기죠. 물이 이제 그 불을 이제 물로 물이 이제 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주의는 이제 구성의 논리성보다는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비약이 좀 많다는 것이 나오고요. 284쪽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제 난파는 전형적인 표현주의 극의 기법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무질산 등장 퇴장, 또 종잡을 수 없는 비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285쪽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285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한 5줄 정도, 6줄 보면 표현주의국에 사용하는 절규, 노호, 신음, 비명, 환성. 또 작품의 일관된 주된 것은 표현주의 작가들의 모티프인 상극적 모티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모티프는 상극이 서로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두 세대 간의 불만 표시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극적 부자 모티브, 이제 마지막으로 산돼지라는 작품이 인습의 질곡과 지식인의 좌절이라고 나오죠. 거기 285쪽에 보시면 이제 김우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285쪽에. 거기 이제 밑줄 쳐서 김우진의 마지막 작품에 자살하기 20일 전에 동경에서 탈고한 이제 산돼지는 그가 친구 조명희한테 보낸 편지에도 밝힌 것처럼 자신을 갖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희극이다라고 나왔죠. 희곡이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네 번째 줄이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목도 이제 원래는 봄 잔디밭 위에라고 붙였던 것 같다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제 그의 전작품에는 이제 시가 삽입이 돼요. 희곡과 시의 조화를 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285쪽 조명희는 희곡집 김영일에서 단편집 낙동강 시집 봄 잔디밭 위에 등 골고루 한 권씩 작품집을 낸 문인이라고 나오죠. 1920년대 전투적인 프롤레타리아 작가였다. 그리고 이제 그 낭만적인 식풍으로 가다가 이제 프로문학, 이 프로문학이라는 게 286쪽에 나오는데 세 번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프로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 잔디밭 위에서 낭만 시대에 쓴 작품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좌절당해 상처 입은 인간이 이대를 찾아 자기 어떤 그 이상적인 생각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그렸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졸업을 전후에 로맨티시즘,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라는 건 낭만주의를 말해요. 낭만주의자는 로맨티시스트가 맞는 말이죠.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사회주의, 표현주의, 쇼, 버나드 쇼를 말하는 거죠. 주위에 탐리가 한다. 그래서 김우진이 또다시 이제 어떻게 조명의 낭만시에 공감해서 산돼지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은 죽음을 예감한 정신적 방황, 절망감을 해석할 수 있지만 김우진의 출신 배경, 한국적 토양의 회귀, 돌아간다는 거죠. 흥미롭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 산돼지의 그런 그 모티프도 이제 김우진의 사상인 사회적 개혁임에 틀림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전통적인 인습에 대한 반항 이런 것은 수그러져 있고 사회 개혁을 태어난 숙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통고라는 건 고통이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286쪽이 마지막 단락. 일막에서 원봉은 상무로 있는 회사에서 공급 유출 혐의로 불신임을 당하고 애인 정숙은 다른 남자와 일본으로 도망가죠. 누이 동생과의 사랑도 완관 어머니의 반대로 벽에 부딪혀요. 고립 상태로 빠진다고 나오고 있죠. 원봉의 이제 이야기 나오죠. 아버지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원수 갖고 반역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뒷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내어 두는구려. 물 안에다 집어넣고 구정물도 변변히 집어넣지 않으면서 흐흐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 햄리처럼 이제 고민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병으로 쓰러지는 것으로 1막이 끝난다고 나오죠. 자, 2막은 환상 장면으로 동학난때로 돌아가요. 난중의 장면이 제시됐죠. 그래서 이를 통해 원봉이 이제 의심하고 알고 있던 의문점의 실마리, 그러니까 단서라는 뜻이죠. 실마리라는 게. 영어로 클루라고 하죠. 클루.
그런 이제 실마리가 풀려요. 그래서 주인공은 현재의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친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동학군이라는 죄로 병졸에게 잡혀 능용을 당하고 행사 직전에 태어난 몸, 아버지 동지의 처가 자기를 길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 가중되고 원봉이 아끼던 누이 동생과 관계가 미묘해졌다. 변절한 연인으로부터 누이 동생으로 옮겨간 사랑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이제 그 힘든 상황이죠.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타협할 수 없는 또 체념할 수 없는 키에르케고르의 중간자적 절망만이 통감할 수밖에 없다고 나오죠.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자죠, 실존주의자. 그래서 누이 동생의 독백처럼 세상은 중간이다, 괴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먼저 보세요. 자, 288쪽에 보면 김우진은 니체 사상이 심취했죠. 그래서 시대를 앓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인용문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김우진은 당대 동서 이질적인 상황을 감옥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서 좀 내려가면 이 산태지는 인용문에서 한 7째 줄 개화기 좌절된 한국 지식인의 임상보고서라나 할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산막에선 1, 2막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봄 잔디밭 뒤에서 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듯한 원봉의 모습이 보인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89쪽으로 다시 이제 오면 거기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 전통적인 구식 여성으로 머물기에는 신사상, 새로운 사상이 몸속에서 꿈틀거려요. 신식 여성으로 나서기에는 또 시대가 구습해져죠. 이중성격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박정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심덕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개화기의 선구적 여성상이고요. 흥미로운 것은 남자 주인공이 박정숙의 방황을 버나드 쇼의 인간과 초인간, 그러니까 이제 맨 앤 슈퍼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니체의 어떤 초인 의지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 테너가 여성의 연애 감정을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취급하듯 여성의 본능으로 밀어붙인다. 산대지뿐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이거 아까 한번 나왔죠. 여기다 좀 밑줄 좀 칠까요? 산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김우진은 슈와 스트린드베리의 여성과는 혼합한 듯한 여성상을 그렸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이나 연민보다는 증오와 경멸, 한멸의 여인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제 산돼지는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사회물이면서 연애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작품 김우진이 고백하듯 생애 행진곡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 그다음 시대 정신. 이제 시대 정신을 독일어로는 이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이런 시대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한국의 햄릿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9쪽의 마지막 단락. 그래서 그가 성년이 되어서 태폐적 낭만주의를 싫어했어요. 낭만적 경향의 표현국으로 절필한 것은 그 자신의 비정적인 니체 사상, 인간성 옹호의 순정을 이제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우진은 게오르크 카이저와 흡사하다. 또 김우진은 인습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절박하게 부르짖은 극작가였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갈망을 단순한 절규가 아닌 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수블리메이션. 을 했다는 겁니다. 자, 292쪽에 이제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에 산막으로 된 표현주의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 곡이고요. 복잡하게 얽힌 유교식 가족 구조 속에 근대적 서구 사상을 지닌 젊은 시인의 정신적 몰락 과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난파라고 그랬죠. 난파. 이 책에서 278쪽에 나오죠. 거기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둘째 줄에 산막으로 된 표현주의극 나오죠. 자, 2번 김우진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김우진은 최초로 서구 근대극을 연구하고 영향을 받은
작가다. 본격적 근대 글을 썼다. 근데 그게 아버지죠, 김우진은. 자, 김우진의 모든 작품이 표현주의 극작가 스트랜드베리의 상징수법을 쓴 것이다. 이게 틀렸죠. 김우진은 이제 이 스트랜드베리라는 작가와 버나드 쇼의 작품을 혼합했다고 그랬죠. 이게 틀렸고요.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난파는 유교식 가족주의 속에서 근대적인 서구 사상을 지닌 젊은 시인의 정신적 몰락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었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78쪽에 그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난파는 제목이 상징하듯 복잡하게 얽힌 유교식 가족 구조 속에서 근대적 서구 사상을 지닌 젊은 시인의 몰락 과정이다. 자, 산돼지는 조명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교재 285쪽에 넷째 줄에 있죠. 산돼지는 조명의 시 봄 잔디밭 위에서 영감을 얻어 쓴 작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우진에 대해서 이제 작품 3개를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